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합법의 법학원의 이제 신민화 관세사고요. 네, 전 합법의 법학원에서 이제 관세평가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관세평가의 전체적인 기초적인 얼개를 좀 잡아드리고자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좀 진행하게 됐고요. 관세평가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세평가라는 과목 자체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관세평가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내가 2차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관세사가 되고 싶은데, 관세평가가 뭐길래 이렇게 한 과목으로 80분 동안 열심히 시험을 보게 만든 건지 궁금하시죠? 관세법은, 그래, 관세법, 법제처에서 규정한 그 법을 배우겠거니,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무역의 흐름을 배해서 배우겠거니, 근데 관세평가라는 뭘까? 관세를 평가하는 건 뭘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제가 틀잡기를 해 드릴 텐지에 대해 이제 목차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 평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관세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게 될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의 여러 가지 종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세 가격 결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잡아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부분들, 그리고 결정 원칙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이 시간 안에 모든 거를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관세 평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세사죠. 저희는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봤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네. 자, 관세. 자, 요즘에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직구라는 게 활발해졌고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일도 빈번해졌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직구를 할 때 이런 생각을 들죠. 이거 관세 얼마야? 이거 뭐 신발 사오면 옷 사오면은 관세 얼마 내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란 용어를 썼을 때 왜 어떻게 관세가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을 수도 있겠죠. 블로그를 보면은 대충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이론적으로 전문적으로 뭔가 계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적인 지식이 여러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관세평가란 과목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관세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세라는 것은 관세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을 구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적정한 관세율을 곱하셔야 됩니다. 관세율은 이제 저번 라이브 시간에 특강으로 해주셨던 박준호 관세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HS 기반으로 결정이 돼요. 자, HS라는 건 물건에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번호마다 부여된 세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세율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우리가 한 과목으로 배우는 거예요. 관세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관세를 구하기 위한 과세 표준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그 수입 물품의 가격, 우리가 흔히 쓰는 프라이스라는 개념을 둘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량입니다. 근데 수량을 근거로 해서 관세를 매기는 경우는 여러분이 잘 많이 맞닥뜨리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가지 품목만 수량을 기준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관세를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화용 필름입니다. 자, 개인이라든지 특정한 영화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영화용 필름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이 가격을 베이스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자, 가격.
그 프라이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가격은 일반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 어떤 물품에 대한 가치를, 즉 밸류를 표현하는 수단인 거죠. 즉 내가 어떤 물건이 있어, 이 분필이 있어요. 그럼 이 분필에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물품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물품에 적정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그리고 팔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격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자의적이든 혹은 뭐 공적이든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분필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판매자가 조금 더 센 친구인지 구매자가 조금 더 강성한 친구인지에 따라서 그 물품의 가격 결정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설정을 했었을 때 수입국 관세청 혹은 수입자 자체적으로 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혼돈스럽게 관세를 높이는 수단 혹은 적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는 굉장히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뭐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 표준을 어떻게든 높게 산정하게 만들어가지고 관세를 굉장히 높게 부과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이 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의 수출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내 나라로 들어온 물건 다 막아버리는 거죠. 왜냐? 관세가 높기 때문에 그 물건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단으로도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나는 또 어떤 다른 정부인데 어떤 산업을 기반 같은 거를 굉장히 융성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이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0%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세율 자체는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지만 과세표준을 산정했을 때 무엇이든 다 빼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관세를 자의적으로 적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다 이쪽으로 몰리겠죠. 왜냐?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어떻게 조금 국가 간에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 평등무역을 지향한 우리 WTO 평가, WTO에서는 이를 두고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WTO 가입국들은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공정한 관세평가 기준을 가지자라고 해서 WTO 평가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그 부속수 안에 관세평가 협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WTO 평가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 WTO 협정에서 우리가 협의한 관세평가 방법을 관세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 제30조에서 35조에 규정되고요. 더불어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까지 같이 규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법률과 그리고 WTO 평가 협정에 대한 관계를 배우는 과목이 바로 관세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우리 관세평가의 과목의 본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세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관세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방법 자체가 관세법 WTO 평가협정에서 총 6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관세 표준을 구할 때 너희들은 이 6가지 방법에 근거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렴. 그게 우리의 통일된 규칙이다라고 한 거죠. 자, 제가 근데 원칙이라고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해놨네요. 즉 이 1방법이라는 것이가 원칙이고요. 이 2방법에서 6방법은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항상 고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세평가의 대부분, 즉 90% 이상은 1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에만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관세평가를 했을 때에는 순차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즉 1방법이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5방법을 가거나 6방법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순차적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의 방법으로 2번이 안 되어야만 3번이 되고 3번이 안 되어야
하셔야만 5번이 되는, 4번이 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혀져 있어요?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 가격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그 거래 가격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자면 판매자가 있고요. 그리고 구매자가 있어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어떤 물건을 사오기로, 즉 매매를 하기로 합니다. 그 거래에 대한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근데 그 거래 가격을 기초로 했다라고 했으니 이 거래 가격의 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래 가격에 근거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 무언가의 조정을 얘를 기초로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방법부터 6방법은 이제 너무 투머치하고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해당 수입 물품이 이 물품을 수입 물품이라고 할게요. 이 수입 물품과 그 물품의 성질이 동종, 동질, 물품인 거래 가격을 기초로, 그리고 3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의 성질이 유사한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진행되는 거고요. 4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 혹은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한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들, 그리고 5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 자체가 생산되는 원가라든지 그리고 기타 이윤들, 동종, 동류 비율에 관한 이윤을 붙이는 가격 결정 방법들. 그래서 2, 3, 4, 5 다 썼는데도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못 구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로 해서 과세 가격을 구하는 방법까지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세 평가를 공부하면서 배워야 하는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의 종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과세가격 결정의 체계도입니다. 자, 과세가격을 결정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과세가격 결정의 체계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이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관세법을 공부를 해보신 친구들 혹은 기타 다른 법을 공부해보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법의 조항에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자, 우리서 관세법 제30조를 찾아보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이 되실 거예요. 과세가격 결정원칙. 얼마나 중요한 조항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저랑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조항에 대해 수백 번, 수만 번 보고 암기하고 쓰고 듣고 하는 과정을 거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즉 원칙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세가 결정 원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됐냐면, 자,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의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문장 안에 우리가 이 결정 방법의 체계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수출 판매 여부와 거래 가격 성립 요건의 확인, 이 두 가지는 약간 세트로 좀 묶어서 보세요. 자, 수출 판매 여부를 왜 볼까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 과세가 결정 원칙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가격의
구매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을 때는 원칙을 쓸 수 없는 거죠. 즉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 원칙 자체가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거래가격 성립 요건의 확인입니다. 즉 거래가격 배제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래가격을 무조건 첫 번째를 제일 1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네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거래가격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거래가격 배제 사유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배제 사유가에 해당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대체평가 방법의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상황을 보시고 그 거래 상황이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 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들을 구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유에 근거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검토를 다 끝냈어요. 수출 판매도 오케이, 거래 가격 성립 요건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지급 금액의 세계로 빠져줘야 돼요. 자, 실제 지급 금액의 세계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그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 자체를 실제 지급 가격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가격, 즉 우리 과세 표준으로 쓰는 이 거래 가격은 실질적으로는 실제 지급에 우리는 PAPP라고 영어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거 알게 될 거예요. PAPP 실제 지급 가격 더하기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한 금액을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실제 지급 가격이 뭐냐?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혹은 앞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지급 가격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실제 지급 가격은 직접 지급액과 그리고 간접 지급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하기 이 두 가지 직접 금액과 간접 금액에 더해졌을 때 만약에 법정 공제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을 뺀 금액 자체 이 세트를 우리는 PAPP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 금액의 조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간접 지급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 지급액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물품 대금, 즉 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야, 너 이거 얼마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품 대금으로 명칭을 지어준 애들을 직접 지급액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럼 간접 지급액이 뭐냐요? 라고 했었을 때 간접 지급액은 이 구매자가 판매자 혹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물품 대금이라는 표딱지만 붙어져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거래와 관련이 돼 있고 그 물품과 관련이 돼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모호하죠? 그게 뭘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지급액. 그리고 법정 공제 요소입니다. 자, 앞에 법정 공제 요소, 법정 가산 요소, 법정 거래가격 배제 사유, 법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범위를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게 된 금액을 빼세요. 그렇게 된 금액을 더하세요. 라고 하는 금액을 그냥 더하거나 빼시면 돼요. 다만 그 각각의 법정 거래가격 요소에 대한 요건들,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할 수 있는 요건들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자, 그래서 거래가격 가산 요소를 우리가 또 여기서 이 파트에서 보시는 거고요. 실제 지급 금액의 조정, 간접 지급을 조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가 공제 요소, 공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가 결정하면 체계도가에 따라서 순서대로 우리가 과세가격 열심히 구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드디어 과세 표준, 즉 과세 가격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HS 하셔서 품목에 대한 HS 결정하시고 세율 결정하시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세율 걸면 우리가 드디어 납부해야 될 관세를 정확하게 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뭔가 약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로직을 타고 가서 A 아니야, B 아니야, C 아니야, D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서 뭔가
그 약간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관세평가는 아까도 제가 막 판매자, 구매자, 해당 수입물품, 거래 가격, 거래 상황들을 얘기했지만 사례 판단력 문제가 많고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이론을 배우는 부분이 조금 따분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절대 따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수출 판매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수출 판매라는 건 무엇이기에 과세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봐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수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판매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출이라고 관세평가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관세선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입이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외국 물품이 관세선,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라고 하셨으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국제적인 이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판매라는 건 뭐예요? 소유권의 지급과 물품의 소유권의 지급이래요. 그래서 소유권과 물품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서로 교환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소유권은 줬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수출 판매라고 하실 수 없고요. 반대로 내가 대가를 지급했는데 제가 나한테 소유권을 주지 않았어. 혹은 소유권을 완전하게 주지 않았어. 80%만 줬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유권에 제한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것 또한 완전한 판매라고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흡족하게 만족하지 않는 친구들을 우리가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애시입니다. 그래서 이 애시 외에도 만약에 수출 판매를 볼 수 없는 어떠한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1방법 사용할 수 없겠죠. 1방법 사용할 수 없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2방법으로 간다. 즉 2방법 안 되면 3방법으로 간다라고 대체평가 방법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수출 판매가 아닌지 간략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자, 대가의 지급이 없어요. 두 번째,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위판 판매 수입 물품. 수출차 책임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 이 두 가지 자체는 왜 없냐라고 하면 나중에 판매 되잖아요. 수입할 때 판매가 없어요. 수입할 때 내가 수입 물품을 우리 세간 나으리님 서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딱 이제 들고 가서 수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때 판매가 없다라는 거, 소유권의 이전도 없고요. 왜냐? 이 물건은 들어와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혹은 국내에 적치해뒀다가 판매자가 결정이 되면 나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거래 가격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얘들은 거래 가격을 그 당시에 알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판매자와 구매자 요건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즉 정당한 진정한 판매자와 구매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판매자가 판매자로서 협상력을 가지고 구매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애들, 즉 지점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그 모기업, 그 모 회사에 속해 가서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시키는 한 친구들인 거지, 한 가족 같은 거지. 얘네들을 독립된 어떠한 인격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와 관련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뭐예요? 그야말로 렌트죠. 즉 물건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넘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인정 안 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자 대가의 지급이 어떻게 가야 되죠?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가야 돼요. 왜냐? 수출자가 나에게 소유권을 줬으니까요. 근데 이는 대가의 지급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한 수출 판매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자, 거래가격 성립 요건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거래가격을 너무너무 쓰고 싶고 거래가격 원칙인데 거래가격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배제하냐면요. 우리가 거래가격을 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보게 왜 그러면 이 거래가격 배제 사유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반법이 90% 이상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다 그냥 거래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WTO 평가 협정은
거래 가격을 최대한 쓰려고 하지만 거래 가격 자체가 뭐예요? 판매자랑 구매자가 합의한 가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합의한 가격 자체가 너무 오염돼, 너무 왜곡됐다. 이런 상황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격 쓰지 마라. 조금 더 깨끗한 가격으로 가보자라고 한 게 바로 이 거래 가격 배치 사유를 결정한 원칙을 정한 뭐 이런 사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권이란 개념이 있어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 내가 물건을 샀는데 수출자가 내가 수출자 돈을 줬어요. 근데 그럼 당연히 이제 내 거니까 내가 이걸 바로 사자마자 땅에 버리든 엄마를 주든 뭐 내가 뭐 하든 상관이 없는데 수출자가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만 사용을 해야 돼. 이런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 너 다른 데 사용하지 마라. 너는 이거는 만약에 판매하려고 하면 내가 아는 친구한테만 팔아라라고 해서 어떤 제한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제한이 있는 물건과 제한이 없는 물건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물건을 사서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애랑 이 물건 자체를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애랑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구매자가 살까요? 안 사겠죠. 할인을 해주겠죠. 이런 경우, 즉 이런 특정한 처분 또는 제한이 있는 상태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래서 합의된 거래 가격은 왜곡됐다, 오염됐다라고 생각해서 그 거래 가격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라, 즉 대체평가 방법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조건 또는 사정입니다. 조건 또는 사정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 영향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이 분필을 10,000원에 팔 거거든? 근데 대신에, 내가 사실은 이 물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좀 했는데, 그 검사 비용이 내가 아는 친구한테 줘야 돼, 그 5,000원을. 근데 그거 대신 지급해줘. 그럼 내가 너한테 10,000원에 팔게. 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깨끗하게 그냥 물건을 주고 사고 이 안에 그 거래에 대한 조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본인이 해야 되는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이나 그리고 의무들을 구매자에게 전가를 하게 되면 구매자에게 어떠한 비용을 소비하도록, 즉 구매자가 지급을 하도록 발생시키는 애들을 바로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분필 가격 10,000원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5,000원 아니었냐. 그래서 그 15,000원에 대한 금액을 이거는 물품 가격이라고 10,000원으로 표기를 하고 5,000원은 다른 사람 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00원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사후기속 이익이에요. 세 번째 사후기속 이익이라는 단어는 저는 관세평가 배울 때 평가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새로운 단어였는데 이제 뭐 이런 상황을 우리 거래 상황을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수출자예요. 근데 그 물건이 굉장히 신생 물품이에요. 제가 킥보드를 한 번도 안 타봤거든. 전기 킥보드. 그래서 어떤 수출자가 나한테 전기 킥보드를 판다고 하면 난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수출자가 전기 킥보드 굉장히 진짜 핫하고 너 한국에 들고 가면은 무조건 엄청 많이 팔릴 거야. 근데 너가 매우 안 살려고 하고 내 그 기술력과 이런 인기감을 너희가 모르니까 일단은 내가 너한테 10,000원에 팔 거를 5,000원에만 팔게. 대신에 이 물건을 국내에 판매를 하고 나서 분기별 혹은 연간 몇 10%에 대한 순수익의 10%를 나를 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그래, 원래 이 물건 가격이 다른 사람한테 10,000원인데, 일단 얘한테 5,000원 싸게 팔고, 많이 팔리면은 10% 주고, 나는 미치는 장사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바로 사후기속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품을 국내에서 들여와서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를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는 경우에 우리가 사후기속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후기속 이익 또한 해당 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5,000원, 할인된 이 5,000원의 가격을 부정한다라는 거죠.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특수관계자인데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 상황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래 가격을 배제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네 번째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 있게 되면 우리가 거래가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특수관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특수한 관계인가?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수관계는 이미 관세법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나는 부르기로 했어 라고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수관계라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친족관계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이 판매자 또는 구매자 간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소유를 한다든지, 즉 굉장히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친하고 친밀하고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지배하고 이런 관계들을 보통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거래가격이 정당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거래가격 배제 사유임을 검토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 평가 협정은, 그리고 우리 관세법은 이 4가지 사유에 근거하게 되면 그 거래가격이 오염될 확률이 있으니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검토하셔서 거기 일정 요건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방법, 즉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지 마시고 2방법 이하로 우리가 과세평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우리가 실제 지급 가격의 조정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 아까 우리 배웠었던 거죠. PAPP라고 배웠어요. PAPP 뭐라고 했었죠? 직접 지급의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하는, 야 이거 분필 10,000원짜리야 라고 얘기하는 직접 지급에, 그리고 간접 지급의 수입물품의 대가라고 명백하게 표딱지는 붙여주지는 않았지만 수입물품의 대가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주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간접 지급에. 그리고 이 두 금액 안에 만약에 구분 가능한 공제금, 법정 공제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바로 우리가 구매되고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실제 지급 금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 지급 금액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간접 지급액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 간접 지급액에서 포함시키는 이 간접 지급의 이제 총괄적 이론은 이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야 돼요. 자, 실제 지급 금액이니까 구매자가 어떤 지급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게 혹시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간접 지급도 마찬가지예요. 구매자가 물품 대금과 별도로 어떠한 지급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우리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의 입적인 입장에서 간접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느냐를 했을 때 우리가 2가지를 검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자가 수입물품 대값이 거래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냐, 즉 실질적으로 이 지급 자체가 이 물품 대금 외에 구매자가 별도로 이 지급하는 자체가 실제는 수입물품의 대금이야,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판매자가 야 너 나 대신에 뭐 이렇게 지급해. 너 이거 나한테 지급해. 라고 명령, 조건. 너 나한테 이 물건 사려고 하면, 너 나한테 이 가격으로 이 물건 사려고 하면은 이거 지급해. 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2번째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이냐라는 거죠. 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럼 당연히 판매자가 이익일 것이에요. 근데 구매자가 다른 3자에게 돈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판매자가 그 제3자한테 줘야 될 돈을 구매가 대신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해줌으로 인해서 판매자가 본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지급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요건을 보시고 그 조건에 부합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간접 지급액으로 봐서 이 분필 가격 10,000원에 더해서 어떤 금액을 더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세법에서는 간접 지급액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나요? 이게 간접 지급액입니다. 라고 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접 지급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든 다양한 거래 상황을 포괄할 수가 범위를 정하게 된다면 포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거래 상황에 맞닥뜨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간접 지급액의 A시로만 나타나 있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개념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간접 지급액으로 포섭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간접 지급액인지 볼게요. 간접 지급 요건을 간단히 체크를 할게요.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입니다. 즉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실질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 선적분에서 판매자가 나한테 줄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나한테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계를 치는 경우, 두 번째는 변제를 하는 경우, 구매자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즉 판매자가 다른 곳에 진 빚을 대신 갚아준다.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분필이 10,000원짜리인데 3,000원은 제3자한테 주고 7,000원은 나한테 줘라고 하셨을 때 제3자 지급 금액, 그리고 하자 보증 금액이라고. 자, 하자 보증 뭐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AS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는 이 하자본, 일반적으로 뭐 전기기기라든지 이런 게 하자본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대신 수행을 하고, 구매자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게 그 별도 지급, 우리는 하자보증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 훈련 및 교육비 플러스 뭐 연구 개발비까지도 우리가 간접 지급액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금융 비용. 그게 뭐냐면 판매자가 본인들 제조 생산했을 때 필요한 원재료들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 대출 이자를 갚아줘. 이런 것들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융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해줘. 판매자의 이익이 되겠죠. 판매자가 원래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간접 지급에 포섭할 수 있다. 그러니 간접 지급에 대한 나라가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자, 그래서 간접 지급액이 어려운 파트다라는 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보다 더 많은 간접 지급액에 대한 종류들을 배우고,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좀 검토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평가 시험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 간접 지급액을 다가가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사례가 나와요. 사례 분석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음 사례가 나오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건 지금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당연히 뭐 간략하게 PPT로 나와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 왜 이렇게 너가 생각했는지에 쓰는 시험이 바로 관세평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매자 생산 파시나 봐. 판매자와 구매자는 물품 공급 계약을 $1,000로 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직전 클레임으로 인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즉, 판매자가 이제 생선을 파시는 게 1차 선적분, 즉 첫 번째 거래 관계에 있어서 그 물건 조금 상한 거야. 그래서 차원 상해가지고 그 상한 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해줘야 돼서 $300를 이 판매자, 구매자가 줘야 돼요. 빚이 있는 거죠. 근데 구매자도 어차피 얘랑 한번 거래하고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두 번째 선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1,000의 물건을 사온 거예요. 근데 구매자랑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줄 돈이 있고 내가 받을 돈이 있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매칭해서 내가 너한테 $700만 받으면 되겠네 라고 깔끔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상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무슨 인보이스 송장을 그냥 $700만 날려요. 왜냐면 내가 너한테 어차피 $300 줘야 되잖아 라고 날렸을 때 구매자는 수입 신고를 할 때, 이 생선에 대한 수입 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물품에 대한 직접 지급을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700라고 해야 돼요. 물품 가격이라고 인보이스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그 물고기 가격 $700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 그게 바로 직접 지급액. 근데 간접 지급이 얼마 있다? $300 있다. 즉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앞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서 그 상계하는 금액이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과세 가격은 $1,000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거래 상황 스토리를 보게 되고 내가 더해야 될 금액을 어떠한 요소로 더해야 될지 캐치하는 작업들이 바로 관세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거래 가격의 공제 요소 공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공제 요소가 뭐예요? 실제 지급 가격에 법정 공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이를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명백히 구분도 가능해야 됩니다. 즉 실제 지급이라는 그 장바구니 안에 법정 공제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이 명백하게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로 이게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법정 공제 요소의 요건이고요. 그래야만 실제 지급 가격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정 공제 요소는 명백하게 법에서 4가지로 규정되어 있고요. 더도 없고요. 덜도 없어요. 4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후에 행하는, 즉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것들을 예요. 수입 후 행하는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 지원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뭐죠? 국내 발생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 물품의 가격에 가치에 산정을 하게 두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관세평가의 기준이 CIF 조건이에요. 자, CIF가 뭐죠? 링커텀즈 배우신 친구도 알 거예요. 수입 물품의 가격에다가 물품의 해외 운송 비용 그리고 해외 보험까지 더한 금액 우리가 과표의 기준으로 보고 과세 가격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프레이트 해외 운송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애들을 우리가 국내 발생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내 발생 운임이는 제하여 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에 부과된 관세 등의 그 밖의 세금비 공과금 이것도 역시 국내 발생 비용이고요. 이 마지막은 연불 조건인 경우에 우리가 연불 이자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니라 금융비용, 금융 서비스를 받아서 생긴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물품의 가액에서 제하여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금액은 딱 4가지고요. 실제 지급 가격을 내에서 뭔가를 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 금액이 아니고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법정 가산 요소 마지막에 공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 할게요. 자, 법정 가산 요소가 되어 있어요. 자, 실제 지급 금액을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아까 직접 지급액 더하기 간접 지급액 더하기 그리고 직접 지급액과 간접 지급 안에 우리가 법정 공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뺀 금액, 그 PAPP가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과세가 결정 원칙 배웠었죠. 우리는 거래 가격이 이 실제 지급 가격 더하기 얼마라 법정 가산 요소다. 그럼 법정 가산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 6가지를 얘기합니다. 즉 6가지만 실제 지급 가격에 더하여서 조정할 수 있는 거지 더 뭔가 인위적으로 더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6가지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비 중개료입니다. 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야, 너 이거 물건 살래? 이거 너 얼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구매자가 해외 시장 잘 몰라요. 그리고 판매자도 국내 시장 잘 몰라요. 그러면은 약간 에이전시 같은 걸 끼게 될 수도 있죠. 뭐 인터를 낀다거나 뭐 기타 등등에서 뭔가 대리인을 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대리인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개료를 우리가 가산시켜준다라는 것들입니다. 대신에 구매 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 수수료라는 건 뭐냐면 구매자가 구매자를 대리해서 행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친구들을 구매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구매자의 명령대로 구매자가 하라는 대로 그냥 외국에 가가지고 뭔가 수출자 한번 찾아보고 뭔가 운송 같은 것들 계약을 대신 체결을 도와주고 주선해주고 이런 친구들 해주는 구매자의 약간 그림자 같은 친구한테 구매자가 지급하는 돈은 구매 대리인 수수료 같은 경우에 우리는 가산 요소가 아니에요. 즉 우리는 판매 대리인 수수료 혹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공동으로 인해서 중개를 하는 친구들에 대한 중개 대리인 수수료만 가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매자가 부담하는 용기 비용과 당해 물품에 포장되는 소요되는 노무비와 자재비입니다. 이 용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HS를 배우셔서 통칙을 배우시면 알겠지만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즉, 그 물품을 우리가 어떤 물건 살 때 바로 그냥 바로 상태로 사지 않잖아요. 그 분필 안에 뭔가 용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품과 판매할 때도 같이 판매하고 물품의 보호를 사용하고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할 때 분필 말고 옆에 겉에 이런 약간 용기가 이렇게 보호하기 있다고 해서 이걸 뜯어내가지고 같이 수입 분할해서 신고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HS상에 그 물품을 한 가지로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때 발생하는 그 용기 비용 그리고 물품에 포장되는 노무비와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굉장히 특수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건을 들어오다가는 해수손이라든지 혹은 기타 등등에서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자가 아주 특수 포장재 같은 경우로 특수 포장 인력 같은 경우를 투입을 해가지고 출구에 보내요.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 비용 같은 경우들 가산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는 우리는 생산 지원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구매자가 돈을 주면 판매자가 알아서 물건을 막 다 콩깍콩깍 만들어가지고 구매자한테 보내줄 거예요. 근데 특정한 거래 관계에 있어서 뭐 특히 뭐 플랜트라든지 기계 같은 수입 이 관계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특정 물건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너가 나한테 어떤 기계를 줄 건데 그 기계 안에 들어가는 모터는 내가 생산하는 모터를 좀 써줄래 하면서 막 물품 지원 보내요. 혹은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너 기계를 좀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그 기계에 대한 설계도는 내가 따로 보내줄게. 그 설계도만 보고 따라서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출자는 자기는 설계할 능력은 없지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구매자가 설계서 보여주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산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물건을 판매자 혹은 제조자가 전체적으로 원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구매자 그 어떠한 생산의 과정에 필요하거나 사용되거나 부착되거나 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바로 생산 지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 우리는 또 가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권리 사용료입니다. 자, 이제 권리 사용료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좀 많이 듣는 친구들이 저작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허권, 저작권. 가수들의 저작권이 굉장히 조금 돈이 짭짤하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우리가 무형의 재산권에 근거를 했었을 때 그 무형의 재산권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그 사용료를 내는 것을 우리가 권리 사용료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매자가 그 물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그 물품과 관련된 권리 사용 비용을 판매자도 혹은 권리 허용권자나 제3자든 지급하고 있을 때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저작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가산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사후기속이익은 우리가 법정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서도 배우지 않았어요? 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사후기속 이익 자체가 우리가 금액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국내에 들여와서 10%에 대한 이익률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를 내가 구할 수가 있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 있는 회계 자료를 위해서 우리가 증빙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사후기속 이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거래가격 배제사유를 한다는 건 너무 무리한 처사 아니니? 2방법, 3방법, 4방법 가면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1방법으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후기속 이익 자체의 볼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은 법정 가산요소로서 가산할 수 있게 조항이 좀 신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수입판까지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 비용 우리는 CIF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해외 운송 관련 비용 그리고 그 밖에 운송 관련 비용은 다 가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CIP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세 가격을 운영하고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판매자가 있고요. 구매자가 있어요. 구매자 A는 외국의 구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뭘 지급했어요? 구매 수수료를 지급했어요. 자, 아까 너무 배웠던 따끈따끈한 개념, 구매 수수료. 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법정 가산 요소이지만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라고 배웠었죠. 구매 수수료 뭐예요? 구매차를 대리해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는 친구들 구매 수수료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법정 가산 요소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구매자는 구매 대리인을 통해서 판매자 C와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판매자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자, 설비 가격은 3,000 FOB예요. 3,000 FOB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우리가 운임을 좀 더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3,000 FOB 이게 뭐예요? 바로 직접 지급액, 물품에 대한 대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접 지급액이고요. 수입후 조립비 설치를 위해 감독원 파견 비용, 국내에서 기계를 실시하는 테스트 비용이 $300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비용은 구분 가능하다 되어 있으면 이게 뭐예요? 법정 공제 요소죠. 자, 법정 공제 요소는 구분이 가능하고 실제 지급 가격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테스트 비용이 포함되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빼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천에다가 이 수입 후 기술 설치 조립 정비 유지 관련된 비용인 법정 공제 요소 300을 빼주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판매자 C예요. 판매자 C는 세 번째 제품 도적에 대한 유료 교육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해당 교육 훈련을 별도로 신청해서 제품에 대한 조작 운영 기술을 습득하고요. 이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 훈련 및 교육비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가 간접 지급액에서 배웠어요. 간접 지급액에 대한 요건 뭐였었죠? 수입 물품에 대한 거래 조건으로 지급돼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거래 조건이에요? 거래 조건이라는 거는 판매자가 너 이 물건 사려면 혹은 이 가격으로 살려면 너 나한테 얼마를 줘야 돼 혹은 이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것을 거래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거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판매자 이 C라는 친구가 본인은 그냥 다른 교육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매자가 그냥 그 교육 서비스를 사고 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거지 그 수입 물품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간접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 네 번째예요. 구매자 A는 수입한까지 운임 보험료 보험계획을 체결했습니다. 해상 운임 50, 보험료 12에 우리 CIF G고요. 수입한까지의 운임 보험료 가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운임 보험료 50과 10은 법정 가산 요소로서 우리가 가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매자 A는 해당 설비에 체화된 특허권 사용료를 판매자 C에게 지급을 합니다. 구매자가 또 별도로 뭔가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특허권 사용료예요. 자, 특허권 사용료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법정 가산 요소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또한 법정 가산 요소로서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물품에 대해서 이 설비에 대한 총 과세 가격은 얼마다? 2,860원, 60달러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자 관세평가 틀잡기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정말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자 좀 굉장히 좀 빨리 말한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관세평가라는 강의 자체가, 과목 자체가 굉장히 조금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다이나믹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관세사 시험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함께 관세평가를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